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은 워낙 미스테리, 사건, 사고 채널을 자주 접하실 테니까 다크웹에 대해서 익숙하시죠? 모든 다크웹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뭔가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목적으로 이 사이트가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크웹에서 주로 음란물 같은 그런 불법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마약과 무기 구매 그리고 개인정보까지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접속 자체가 까다로운 다크웹이 있는가 반면 간단한 키워드로도 그냥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다크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범한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법적인 것에 노출되고 심지어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4일 오전 11시 20분 일본의 도치기현 사노시 센바라는 작고 조용한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47살 남성 A씨가 출근길에 가다가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수상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부피가 큰 골판지 박스였어요. 이걸 지나치고 출근한 남성이 사람들한테 저 회사 앞에 엄청 큰 박스가 있던데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되죠. 이건 분명 수상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오후 1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단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상자를 연 순간 안에는 작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키 160cm에 어깨까지 오는 밝은 갈색 머리.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요. 적어도 15살에서 20살 사이의 청소년으로 보였죠.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는데 심지어 저항하는 적도 없고 옷도 헝클어지지 않은 채 정갈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길에서 발견된 골판지 시신으로 인해 마을은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됩니다. 다음 날인 5일 오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부패가 되기 전이라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었죠. 우선 시신의 혈액에서 여러 종류의 항정신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항정신약. 혹시 누군가 다량의 약을 먹이고 이 아이를 살해한 걸까요? 치아를 분석한 끝에 신원도 확인됐죠. 사망한 이는 사이타마현 출신의 16살 소녀 시라츠 카나. 이 사이타마현이라는 곳은요, 시신이 발견된 도치기현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시라츠 카나, 이 아이가 무려 2년 전부터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어요. 최초 신고가 됐을 당시에 그녀는 아동 자립지원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2012년 9월 돌연 카나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시설 관계자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이 보육원은 생활이나 좀 행실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시의 경찰은 단순 가출로 여기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자 결국 이 카나의 친모에게도 연락이 취해졌어요. 다음 해인 2013년 2월 어머니 또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4년 8월에 돼서야 아이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 경찰은 이 골판지 박스를 버리고 간 목격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찾을 증거가 없어요. 사건 해결에 꽤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사건이 예상 밖으로 술술 풀려갑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 날인 5일 늦은 밤에 신주쿠 경찰서로 한 남성이 들어와요. 그는 이와사키 하루유키였죠. 45세의 무직 남성입니다. 그는 이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골판지 박스 시체 유기 사건을 막 뉴스로 접했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게 발견된 이상 제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자수를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그는 카나를 직접 죽인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을 준다길래 그저 시체 유기를 도왔다고 해명했죠. 게다가 처음에는 그게 시체라는 것도 몰랐고 자신은 죽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하루유키는 어떻게 이 시체 유기에 가담하게 된 걸까요? 그 통로가 된 게 한 구직 사이트였습니다. 이 하루유키가 무직 생활이 길어지게 되자 가족들이 좀 나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채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들락거리다가 구미를 자극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크웹의 구직 사이트였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뒷면의 헬로워크 또는 어둠의 직업안정소라는 그러니까 음지에서 직업을 구하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합법적인 일도 있지만 이게 다크웹인 만큼 그러니까 구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을 이제 알바로 요청하는 게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도 일반적인 알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종종 고액의 알바를 구하는 이들이 이 다크웹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중 한 명이 하루유키였고요. 그에게 주어진 일은 꽤 쉬워 보였습니다. 단순히 짐을 운반하는 거였는데 웬일인지 보수가 짭짤했죠. 하루유키는 단순히 불법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일 거야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만나기로 한 코시기야의 시내의 한 아파트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운반해야 하는 게 산업 폐기물이 아니라 사람의 시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하루유키가 갈등하게 돼요. 뭐야? 이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면 이건 하루에 적어도 100만엔, 그러니까 약 1000만 원은 뜯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상했던 갈등은 아니었죠. 결국 그는 이 시신 유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요. 아파트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시신을 이불에 둘둘 말아 커다란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듯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 상자를 거리에 유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 증언으로 인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특별수사반이 그가 방문했던 아파트의 주소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30살 남성 쿠리바야시 토오루를 새로운 용의자로 지명수배하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12일 사이타마시의 한 공원에서 경찰은 마침내 쿠리바야시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긴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당시 택시에서 내리고 있는 쿠리바야시를 손쉽게 제압했다고 해요. 현장에서 체포된 쿠리바야시는 모든 걸 체념했는지 곧장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사건 이후에 시내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계속 은신했던 게 알려졌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살해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이 피해자, 청소년이었던 시라츠 카나와 쿠리바야시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 피해자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나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또 3명의 언니 사이에서 예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테니스부 활동을 하면서 아주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아이였죠. 근데 중학교 2학년쯤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결국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엄마는 막내였던 카나를 보육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모든 게 가난 때문이었죠. 해당 시설이 불량한 아이들이 많은 곳이긴 했어요. 하지만 카나가 행실이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거니까요. 오히려 아이는 아주 빠르게 적응했다고 해요. 시설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잘 놀아줬고 또 운동 실력이 좋아서 아이들에게 인기도 많았고요. 꼬마들이 카나짱이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잘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싶었지만 카나의 마음 한켠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집을 이렇게 떠나서 보육시설에서 엄마 없이 생활한다는 건 당시 14살이던 소녀가 감당하기엔 분명 힘든 일이겠죠. 게다가 이 시설의 생활 규칙이 꽤나 엄격합니다.
오전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딱 그 시간에 먹어야 돼요. 유일한 오락거리라고는 텔레비전을 보는 건데 그것도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 딱 1시간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카나가 나 이 시설을 빨리 나가고 싶다 라고 자주 호소했는데요. 함께 지내던 아이들에게도 나 밖에 나가면 염색도 하고 피어싱도 할 거다 라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9월 결국 시설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실제로요, 그 사건 현장에서 그 죽은 채 발견된 아이는 머리 전체가 밝은 갈색이었죠. 그리고 앞머리 일부를 빨갛게 탈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왼손에는 반지, 팔찌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했고 또 피어싱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카나가 이 시설 출신인 아이인데다가 또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면서 이 사건 초반에 이 아이는 불량한 아이다 라고 오인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어쨌든 시설을 나간 후에 카나는 사이타마현 한 음식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손님이었던 쿠리바야시를 알게 되죠. 실제로 이 시내에서요, 쿠리바야시가 어린 소녀와 함께 술을 마시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카나는 당시에 이제 15살, 16살이 되던 때였는데 미성년자죠. 근데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둘은 이 사이타마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범인 쿠리바야시 증언에 따르면 이때에 자신은 굉장히 카나를 아꼈는데 아이의 심리 상태가 불안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보호자이자 친구로서 그녀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쿠리바야시. 너무도 주관적인 해석이죠.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요. 어쨌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카나는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이 또 신분증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쿠리바야시가 대신 아이를 위해 약을 구해다 줘요. 그러던 2014년 8월 카나가 집에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쿠리바야시가 그래라 그러면서 자기는 차에서 하룻밤을 홀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집에 돌아보니까 카나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약을 과다 복용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이제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건 부검 결과도 일치해요. 하지만 정말 그녀가 스스로 약을 섭취한 건지 아니면 어떤 강압이 있었는지 이건 오로지 사망한 카나 그리고 동거인을 자처한 쿠리바야시만 알고 있겠죠.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사망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미성년자와 동거했다, 우리는 사랑을 했다, 이걸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아이를 죽였을 거라고 의심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 대신에 시신 유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익명이 보장되는 다크웹 구집 사이트에 글을 올렸죠. 시신을 같이 이제 운반해달라는 건데요. 머지않아 그 일을 자청하고 나선 사람이 하루유키였습니다. 자,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유키가 자수를 하면서 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자, 이제는요. 과연 이 남자가 시신 유기만 했는지 아니면 카나의 죽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야 할 텐데요. 쿠리바야시는 최종 법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그가 끝내 카나를 직접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시신 유기 죄목으로만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를 도왔던 이와사키 하루유키 역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겨우 15살 어린 소녀에게 벌어진 비극. 설령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생활고를 이유로 딸을 시설에 맡겼던 엄마, 그리고 사춘기 소녀의 아픔을 외면한 관계자들,
거리를 떠도는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착취한 성인 남성. 게다가 숨진 그녀를 차가운 길바닥에 유기할 계획을 짜고 돈에 눈이 멀어 이걸 실행에 옮긴 사람까지. 한 소녀를 둘러싼 어른들의 행태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불법 구직 사이트의 존재를 일본에 널리 알리게 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특히나 돈만 주면 뭐든 한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현실이 들춰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기자가요, 그 실태를 취재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도 예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시신 유기를 한 적이 있다 라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남성 역시 다크웹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일을 찾게 돼요. 작은 상자 하나를 옮겨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상자를 이제 건네받았고 절대 안에 내용물을 보지 말라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도쿄에서 간사이까지 배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 법이죠. 참다 못한 그는 신칸센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살짝 상자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안에는 잘려진 손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망설임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엔의 꽤 짭짤한 보수가 걸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신고를 단념하고 돈만 챙겼습니다. 이게 추악한 인간의 본성일까요? 한편 카나의 사건이 알려진 후에 그녀가 초등학교 졸업문집에 쓴 짤막한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20살이 되어 있을 자신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카나가 이렇게 적었죠. 20살이 된 카나야, 카페 오픈할 꿈은 이뤘니? 언제나 건강하게 달려가자. 소녀의 꿈은 끝내 영원히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